대서인 오늘 큰 더위라는 이름에 걸맞게 남부지방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새벽에 시작된 장맛비가 아직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하영 기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경기 북부 포천과 강원 철원에 아직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는데요. 강원도 화천 지역에는 새벽 한때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입니다. 앞서 기상청은 오늘 새벽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시간당 50mm 극한호우 가능성까지 예보했는데요. 정체전선이 휴전선 위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릴 걸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80mm 이상, 대전과 충청 지역에 50mm, 경북 내륙에 40mm 정도입니다. 오후부터는 남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북과 대구에 최대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이 가장 덥다는 대선인데요. 남부지방은 며칠째 계속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요. 네, 정체전선이 중부 지역이나 그 위쪽에 머무르면서 남부와 제주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아 무척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지난 7월 9일부터 보름째 열대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경북 구미와 포항, 경남 창원, 강원 동해 등 남부 곳곳에 폭염경보가 유지되고 있고 충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예년보다 더울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경북 포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지역도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1도를 웃돌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사 비용 3천여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 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대납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 지급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문제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의 일부 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의뢰자로 볼 수 없다는 오 시장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2021년 1월 오 시장이 처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 100%로 본 경선 룰이 정해진 만큼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 공개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거란 겁니다.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의 뒤지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당일 오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연락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의뢰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일부에서 오 시장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점은 오히려 공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공표가 늦어지고 언론사가 아닌 명태균 씨 여론조사 업체 홈페이지의 결과가 공개되는 등의 상황이 오 시장 측 항의에 따른 거라고 봤습니다.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 샘플이라 뭐 이런 거 뭐뭐같이 했어요. 이런 대화가 가급적 그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으로. 답보 상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의 비용 입금 직후 속도를 낸 점도 유죄 판단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까지 명 씨와 만나본 적도 없는 김 씨가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다면 회당 수백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며 명 씨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하게 할지 여부 판단은 오 시장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여야의 표정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하라며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1,000만 서울 시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며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띄웠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령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선거범죄라며 오 시장을 향해 더는 구차한 변명은 말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죠.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 시장이 이뤄준 격이 됐다고 비꼬면서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도 거듭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6.3 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뛰었던 의원들도 이딴 메시지를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운 결과다.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보다 정치적 파장을 우선 고려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1,000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 재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셈이라며 또 한 번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기준이 적용됐다고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전적으로 명태균 씨 진술에만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급시 판단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지켜낸 서울시장 자리니만큼 지방선거 한 달여 만에 나온 판결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사흘 동안의 예비 경선 절차를 마치고 전당대회 본경선에 나설 당대표 후보 3명을 발표합니다. 중앙위원,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서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김보미, 송영길 후보 가운데 2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14명이 출사표를 던진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순회 경선에 돌입하고요. 각 결과를 합산해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는 방침입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수용한 국민의힘이 자당 몫의 위원장직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위와 외통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당 원내행정국은 어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접수했는데 3선의 김희정, 송석준, 김성원, 이만희, 이양수, 이미자 의원은 단수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다만 국토위원장의 경우 3선의 김정재 의원과 4선 유이동 의원이 함께 후보로 등록하면서 유일하게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대형 화재가 나흘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과 경찰도 곧 본격적인 원인 규명 절차에 돌입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어제 저녁 8시 35분 모두 꺼졌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나흘 만, 정확히는 109시간 40여 분 만으로 역대 국내 물류센터 화재 가운데 완전 진화까지 두 번째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큰 불길을 잡은 뒤에도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외부에서 진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충분한 안전진단을 거쳐 내부 진입을 결정했고 불이 시작된 6층 안쪽까지 잠불 상황을 확인한 결과 리튬 배터리가 많은 아래층 등으로 불이 더 번질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완전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1단계도 해제하고 관할 소방서 일부 인력만 남아 현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때 근처 8개 시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져 총력 진화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치료를 받은 이번 화재. 건물 붕괴 위험에 근처에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일대가 불안에 휩싸였고 연기와 분진 피해가 큰 주민들은 임시대피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불난 냄새가 나요. 아직까지 집 앞에 가면 마스크 안 써도 그냥 못 가요. 청소도 처음 다 하고 이래 들어가야지 지금 못 들어가요. 소방과 경찰은 오늘 화재 감식 일정과 방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화재 원인은 물론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 물류센터 구조의 취약성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과 경찰의 칼날이 이제는 국가수사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과거 성범죄를 분리해서 수사하도록 지시했는지 그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의 배경에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지시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리수사 지시 관련해서 압색하신 거 맞으신가요? 수사의 핵심은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성범죄 혐의를 분리수사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광산서 전 형사과장은 성범죄 입증을 위해 수차례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경을 통해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3차례 정도 했거든요. 근데 3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검찰은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 최상부인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경정은 본부장 지시사항이라며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분리수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광주청 김모 강력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계장은 국수본 최 경정과 수사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뒤 이 같은 분리수사 지침을 광산경찰서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경 모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바탕으로 보고와 지시 과정 전반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분리수사 지시에 전모가 드러나고 전 국수본부장 등 수뇌부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칼날은 이제 국가수사본부 최윗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발전소나 교량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겠다며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타격 경고에 나섰다고요?
네, 오늘부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교량이나 발전소 한 곳을 폭격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서 이란이 이번 주까지 종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무너뜨릴 거라고 예고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나 근처에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할 거라며 더 구체적인 경고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미국이 며칠 안에 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이른바 곡괭이 산을 타격하겠다는 계획을 이스라엘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낮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미군 장병 유해 귀환식에 참석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된 장병들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한 위대한 영웅들이었다면서 이란을 향해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Iran targeting barracks. I don't know. Well, they're going to pay a big price. They're being decimated. 잠시 전 조지아주 고등학교를 방문해서는 이란과의 전쟁을 소규모 충돌이라고 표현하면서 미국의 압박으로 이란이 간절하게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But I say they're not ready to make a deal. Because every time they make a deal, they want to change it and everything. They're not ready. They'll be ready very soon. 전쟁 장기화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이번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전쟁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폭격 경고에 이란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요. 네, 아바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은 우리의 방위 원칙은 눈에는 눈이라면서 이란 기반 시설을 공격한다면 단호한 대응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공격에 가담하는 자들 역시 모두 공격 대상으로 간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앞서 이란이 요르단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습에 나섰고 미군 사상자가 또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경납고를 공격해서 MQ-9 무인기 8대를 완전히 파괴했고 대형 헬기 2대도 심각하게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원유 수출과 관련한 강경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 누구도 석유를 파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란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중동 지역의 다른 인프라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미군이 주둔하지 않아야 해협에서의 안보가 확보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동에서 공급하는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지원에 나서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protect shipping. We think other countries should join us in that endeavor. We don't need them to, but they should because they're more impacted by it than we are. 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봉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선박 항해 금지를 직접 경고했다고요? 네, 국제해운회의소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선박들에게 직접 무전으로 경고 메시지를 오늘 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선박에 대해서 항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표적이 될 거라고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 20일 후티 반군의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 발표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후티가 선박을 공격하지는 않았는데요.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 엘 만데르 해협 봉쇄를 위협하면서 유조선들의 회항도 속출하고 있지만 일부 선박들은 다시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폭격 경고와 함께 이 홍해 봉쇄 우려까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브렌트유는 어제보다 3.36% 오른 94달러 7센트로 마감했고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2.95%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선거 개입 비난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중 외교수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은 정상 외교를 이어가기 위한 실무 논의에 집중하면서도 현안마다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China carried out what is believed to be the largest compromise of election data in history.
지난주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폭탄 발언 이후 미중 외교수장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마주 앉자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루비오 국무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의 대선 개입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we talked a lot about the visit in September, and that was really the gist of it. It's just to create the groundwork for another positive visit. 중국 외교부도 다음 단계 고위급 교류를 준비하기로 했다며 시 주석의 미국 답방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부정적 언행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주장에 항의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군이 난투극을 벌인 문제를 놓고는 양국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조약에 따라 필리핀을 도울 수밖에 없다며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중국은 영유권 문제에 역외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有关国家不是南海问题的当事方，无权介入当事国间的涉海问题。 이런 가운데 미 상원 상무위는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가결될 경우 중국 지분이 20%에 달하는 벤츠 역시 미국 내 판매가 차단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의 2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4%나 늘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예상보다 저조한 분기 이익을 발표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알파벳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2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4% 늘어난 1,198억 달러, 우리 돈 177조 원을 기록해 예상치인 1,16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기업용 AI와 인프라 수요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82% 급증한 2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 수입원인 검색과 유튜브 광고 부문은 632억 달러와 11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포함된 기타 부문 매출은 3억 8,200만 달러로 18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9.11달러로 월가 기대치인 2.89달러의 3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AI 기업인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도 상승함에 따라 알파벳이 보유한 해당 기업 지분 가치가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2분기 자본 지출 규모는 449억 달러, 66조 3천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인 448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계속된 자본 지출의 여파로 2분기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보다 공장과 설비 등 투자로 지출한 금액이 더 커진 셈이 됐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포천 100대 기업의 90%가 기업용 제미나이 모델을 도입하고 있고 제미나이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 MAU도 9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알파벳의 클래스 A 보통주 주가는 정규장에서 1.46% 하락한 342.09달러를 기록했으며 시간 외 거래에서도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의 핵심인 구글의 탄탄한 실적에 월가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경제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For the past 4 or 5 months for the stock market has been strong earnings. And certainly the first quarter brought us about 26-27% earnings growth. So far in second quarter, we're seeing it about 16 to 17%. 네, 반면 테슬라는 2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량 가격 인하와 1년 전보다 49% 늘어난 R&D, 연구개발 자금 투입으로 인해 예상보다 저조한 분기이익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1년 전보다 5% 감소한 11억 1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EPS 기준 33센트로 전문가 예상치인 주당 53센트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3% 정도 하락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매출은 1년 전보다 26% 증가한 28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분석가들의 전망치인 264억 2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기업인 IBM은 AI 투자 열기에서 소외되며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매출 전망을 종전 5% 이상에서 4에서 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총 매출은 17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 증가했고 순이익은 21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천만 달러 정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AI 투자 확대로 컴퓨팅 인프라 비용이 오르는 가운데 IBM의 주요 고객인 대기업들이 IBM 서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다른 컴퓨팅 인프라 확보에 지출을 늘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실적 악화 예고에 IBM 주가는 지난 14일 하루 25.2% 폭락했고 이후에도 하락 흐름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관망세 속에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1%,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1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57% 하락 마감했습니다.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규모가 뉴욕 증시 상승세를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주로 AI에 7천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내년 예상 지출액을 1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글 등 빅테크 등이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할 경우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불안 심리는 진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표로 봤을 때는 매매도, 월세도, 전세도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고요. 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괴롭다는 점을 생각하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냉정한 평가를 받는 가운데 오늘 부동산 정책의 분수령이 될 만한 대형 행사가 열립니다. 관련 내용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대형 행사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 대토론회 140여 명이 참석해서 100분 동안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네. 140여 명이 한 1분씩만 얘기해도 140분인데 네.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시간이 굉장히 이제 짧다는 비난이 좀 많죠. 140명이 전부 다 질문할 건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핵심 쟁점 몇 개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네. 쟁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핵심 쟁점이라면은 공급, 네. 그다음에 대출, 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가장 많은 제안이 올라온 거는 역시 대출 문제더라고요. 네, 네. 지금 대출이 많이 조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네.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단은 이 대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거주자, 그러니까 무주택자와 그다음에 20, 30대 청년층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이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대출 자체를 6억 원으로 이제 한정을 해놓고 있고 최근에는 KB가 3억 원으로 대출을 이제 줄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10억에서 12억인데
대출을 3억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본이 7억에서 9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 없이는 서울 쪽에 이제 진입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능한 흑수저는 이제 서울에 집을 못 살게 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에 대한 그 좀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특히 이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 85%가 다 몰려버렸잖아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은 빨리 대출을 받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빨리 막판 막차를 타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라고 해서 한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상반기에 대출을 받은 사람과 하반기에 실수요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못 받은 사람 사이에 너무 벌써 이런 자본에 대한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오픈런을 한다 이런 것까지 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대출 규제 어떻게 손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정부 쪽에서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은 이제 가격 규제, 총량 규제에서 좀 가격 규제 형태로 바꾸는 것도 보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좀 다주택자, 투기 세력에는 대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주택자, 투기 세력 또 굉장히 고가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출에 거의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주택자나 아니면 투기 세력에는 대출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DSR 규제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어떤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그 대출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네. 감축시키거나 이런 거 총량 규제보다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대출 규모가 남아 있는 것은 좀 청년층이나 생애 최초 그 구입자, 무주택자, 그다음에 청년층에게 좀 이렇게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종합적인 좀 계층 간의 그러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주먹국으로 막기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대출 문제 살펴봤고요. 그다음 세금 문제 살펴봐야 되겠는데 조만간 이 세금, 세제 개편안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불과 한 일주 보름 정도 앞두고 이번 토론회가 열린단 말이죠.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가 쟁점을 한 3가지 정도로 봐야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보유세 개편. 내 폭과 기준선이죠. 이미 이제 대통령께서 이미 SNS로 적정 보유세 수준과 초고가 주택은 별도 과세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냈잖아요. 여부를 직접 게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부동산 세제의 목표가 집값 잡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세의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보유세 인상은 사실상 상수로 놓고 그 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고가 주택에 별도 과세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20억이냐, 25억이냐, 30억이냐 뭐 이러한 거에 대한 오늘 아마 주로 이제 쟁점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토론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실수요자 보호하고 어쨌든 시장 안정하고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게 또 쟁점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아까 얘기한 대출이 이제 그런 해당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주담대가 이제 6억 원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KB가 3억 원으로 축소한 상태에서 매수 여력이 굉장히 급감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 매수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밀려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지금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규제의 부작용이 누구한테 피해를 줬냐? 서민들한테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완화할지가 굉장히 핵심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쟁점이 그거겠죠. 지난해에 뭐 11호 그 대책에 3중 규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뭐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했는데 이 집값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 진단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이 부동산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쟁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3가지 정도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마 오늘 그 국민 대토론회를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조금 전에 세금 관련해서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부동산 시장 움직인 거 자치구별 상승률 탑10을 한번 뽑아 보니까요. 안양, 동안, 용인, 수지, 광명,
성북, 분당, 구리 뭐 이런 곳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핵심 지역들 이런 데보다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변 지역들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네. 게 분명하게 확인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고가 주택의 세금을 이렇게 올리는 거 부동산 안정이랑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요. 조금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정책상 보면은 세금을 이제 부담을 많이 시켰을 때 이 세금을 부담하는 거에 굉장히 그러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유세가 종부세가 굉장히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종부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거가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비용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죠. 아니,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집을 팔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수요들이 몰리고 거기로 공급이 몰리다 보니까 그쪽이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방과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인근으로 좀 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택을 보유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세금 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담금을 더 내는 것이 그냥 보유하는 것보다는 더 보유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공급이 나오지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으로 전부 다 판매 이런 거가 몰리고 있다는 공급이 몰리고 있다는 지금.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풍선 효과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매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공급 문제가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공급, 비아파트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공급이 잘 안 된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 이런 것들도 별로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가 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이제 실제 서울의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현실적인 해법인가 하는 게 가장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미 이제 신규 택지가 사실상 고갈 상태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사실은 경기 인천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 실수요를 흡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3억 원이에요. 12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1년 만에 20-30%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풀지 않고선 도심 공급 확대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현실적인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뉴타운을 사실 완공한 성동 서대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안정이 됐고요. 네, 뉴타운을 해제한 양천구는 순위가 좀 많이 밀렸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비 사업 공급 효과는 실증적으로 좀 확인된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완화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재건축 예정 단지 프리미엄 때문에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이 또 존재를 해요. 문제는 두 번째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한 7년 이상이 걸린다. 너무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트리플 강세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택, 전세, 월세 다 오르고 있는 거에 즉효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규모 이주 수요 때문에 인근의 전세난이 굉장히 심화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도입이 돼야지만 앞에 나오는 이러한 공급 확대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용적률 상향분의 한 30에서 50% 정도는 공공기여로 좀 환수를 한다든가 인허가를 굉장히 빠르게 하되 투기 세력은 투기 억제는 계속 유지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주 완청을 위해서는 좀 임시 공공임대를 좀 확대하는 이런 거 같이 가지 않으면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문제점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불만을 잠재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문제가 굉장히 본격화된 상황인데요. 수치, 부동산원의 주간 자료를 기준으로 수치를 보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수도권 매매가 6.75%, 서울이 12.67% 올랐고요. 전세는 수도권이 6.28%, 서울이 8.91% 올랐습니다. 이거는 다른 정권 1년 차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매매, 전세, 월세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게 근본 원인부터 알아야지 명확한 처방이 나올 테니까요. 맞습니다. 이 원인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규제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구조적인 이슈가 굉장히 이제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5가지 정도의 문제가 겹쳐 있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첫 번째가 10년 정도 누적된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2010년대에 사실은 뉴타운 해제하고 재건축 규제로 서울 신축 공급이 계속 줄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해도 5년이나 10년이 지나야지만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은 구조적으로 있는 문제고 두 번째는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 우리 아까 논의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매수를 막으니까 전세로 몰리고 전세를 막으니까 월세로 몰리는 이러한 그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 때문에 사실은 뭐 가격이 굉장히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동성 과잉하고 대체 투자처의 부족 이슈예요. 이건 시장의 이슈인데요. 이게 저성장 환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들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만한 게 없다라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자산이 가장 수익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돈은 많이 풀렸는데 그게 부동산으로 오고 있다. 네, 오고 예.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네 번째가 공사비가 굉장히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상한을 뚫고 있어요. 그래서 시세 전체를 지금 올리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네. 인구는 줄고 있지만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 수가 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5가지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규제로 전부 다 잡으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집값 상승의 원인은 이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 기조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단기 규제로는 못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얘기한 것처럼 뭐 세금, 부담금을 늘리는 것 자체는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세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게 아마 그런 차원의 대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상당히 많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오늘 대토론의 관전 포인트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일단 서울 쪽 상황은 지금 비가 오는 듯 안 오는 듯 애매하네요. 오늘 아침 장맛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강약을 반복하는 가운데 강원도 철원에는 시간당 10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남부는 비 대신 더위가 심하던데 오늘도 그럴까요? 네, 오늘도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큰 더위를 뜻하는 절기 대서답게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그럼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이 휴전선 위쪽에 자리하면서 중북부 지방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유지 중인데요. 오늘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낮까지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25.7도, 광주 27.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동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35도, 포항 38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남부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8도에 그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2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